자, 이제 26차시고요. 교과서 86쪽에서 89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대단원이 바뀌었어요. 대단한 날이죠. 네. 물리학부가 총 3개의 대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두 번째 대단원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대단원이 4개인가 물리표는 헷갈리네. 어쨌든 여기 3개일 겁니다. 3개 맞습니다. 3개 맞고요. 1학기 때는 요 2단원까지 다 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전자기장에서 전자기장에 대해서 다루는 단원으로 이제 물리학으로 치면 전자기학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저기는 계속 떠들고 있네요. 1단원은 전기장이고 2단원은 자기장이고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장과 전기력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단원 제목이 전기장과 전기력선이고요. 학습 목표를 보면 정지한 전하 주위의 전기장을 정량적으로 구하고 전기력선으로 표현할 수 있다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물리학원에도 있는 부분인데요. 물리학원에서는 전기장보다는 전기력에 주로 주목을 한다라고 하면 물리학2에서는 이제 전기장을 주로 다루게 되고 또 물리학2원에서 확장되는 부분은 물리학1에서는 전하들이 일렬로만 배열이 되어 있거든요. 직선상에서 전하가 배열이 되어 있는데 물리학2에서는 이제 2차원 평면에 전하가 분포되어 있고 벡터적으로 더하고 빼고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전자기학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내려보면 전자기학에서 이제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전하입니다. 전하. 예. 수준이 비슷한 게 아니고 물리학원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잠재의식 속에 지금 그게 남아 있는 거야. 일단 전하가 있으면 전하 주위에는 전기장이 형성이 되고요. 이 전하가 만든 전기장이 있는 공간에 또 다른 전하를 갖다 놓으면 그 전하는 전기장에 의해서 전기력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하들 사이에는 전기력이 작용하고요. 그 전기력을 쿨롱임이라고 하고 물리학원에서 배웠죠. 중력하고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하죠. 근데 이 전하가 움직이면 전류가 되고요. 이 전류 주위에는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이것도 물리학원에서 배웁니다. 2에서도 나오고요. 근데 이제 물리학2에서 좀 확장되는 부분은 움직이는 전하가 만든 전류 주위에 또 움직이는 전하를 갖다 놓으면 그 움직이는 전하는 자기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력에 대해서 추가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가속 운동하는 전하는 전자기파를 빛을 만들어내는데 이 부분은 3단원에서 또 다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하가 가만히 있으면 전기장, 등속 직선 운동을 하면 자기장, 가속도 운동을 하면 전자기파 이런 게 이제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전자기파가 다름이 아니라 여기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이 끊임없이 공간을 따라 퍼져나가는 현상이다. 왜 그래? 아유 기침 때문에 깼구나. 그래서 이제 요게 전자기학을 보면 굉장히 대칭적인 아름다운 과목이다 이렇게 분야라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보면 결국에 요 전기장의 변화가 자기장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에 그 패러데이의 거꾸로입니다.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장을 만드는 게 또 패러데이 법칙이거든요. 여기서 좀 또 다른 부분이죠. 약간 확장되는 부분인데 이 자기장의 변화가 사실 전류를 만든다라기보다는 그 자기장 주위에 전기장을 만들고요. 근데 그 전기장이 만들어진 공간에 닫혀있는 형태의 도성고리가 놓여 있으면 그 도성고리 내에 있는 전자가 전기력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고 그게 이제 유도전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맥스웰이라는 과학자가 이제 전자기학을 완성했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그 맥스웰이라는 과학자가 한 게 뭐냐면
요 대칙성을 이용해서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장을 만들면 전기장의 변화도 자기장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이제 의문을 품었고 그걸 이제 이론적으로 정립을 해서 마지막 전자기학의 퍼즐 조각을 맞춘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의 4대 천왕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죠. 역학의 뉴턴, 전자기학의 맥스웰, 그 다음에 상대성 이론의 아인슈타인, 연력학의 볼츠만 이렇게 해서 누구? 하물고의 복숭아. 네.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역시 사회에 진출할 준비가 조금씩 되어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어째 보면 여기서 첫 번째 얘기가 될 수 있는 전하주의의 전기장에 대한 내용을 오늘 배우게 되겠습니다. 우선 쿨롱 법칙, 물리학원에서 또 했던 건데요.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입니다. 전하량이 Q1, Q2인 두 전하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요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쿨롱 상수가 하나 붙고요. R 제곱분의 Q1, Q2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는 쿨롱 상수고요. 쿨롱 상수가 굉장히 큽니다. 참고로 얘가 대략 어느 정도 되냐면 9 곱하기 10의 9승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단위가 어떻게 되겠노? 이게 뉴턴이 돼야 되니까 뉴턴 미터 제곱 퍼 쿨롱 제곱 이렇게 하면 뉴턴이 되겠죠? 쿨롱 제곱 곱하고 미터 제곱 나누면 이 뉴턴이 되죠. 여기서 이 보면 이게 9하고 Q가 비슷하잖아요. QQ 예, 예전에 뭐 그런 식으로 외웠던 기억이 나네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상수 같은 거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근데 이 숫자 자체가 잘 보면 90억이에요. 90억. 저도 그 정도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90억이니까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력은 1쿨롱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랑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쿨롱은 보통 너무 큰 단위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전하의 단위는 보통 마이크로 쿨롱 정도 써요. 마이크로 쿨롱. 마이크로 쿨롱 10의 마이너스 6승 100만 분의 1 쿨롱 정도 단위로 이제 보통 우리 일상생활에서 주변에 있는 전하들은 단위를 그렇게 씁니다. 자, F의 부호는 또 의미를 가지는데요. F의 부호가 플러스면 청력입니다. 마이너스면 인력이고요. 그래서 Q1과 Q2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있거든요. 전하의 종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두 전하의 종류가 같으면 플러스끼리는 청력, 마이너스끼리는 청력이고요.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면 인력, 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쿨롱 힘은 이제 부호도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에서는요, 쿨롱 힘이 이렇잖아요. 그래서 만류인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마이너스를 붙여요. 마이너스 G에 R 제곱분의 M1, M2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인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중력에 마이너스를 붙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크기만 얘기를 하고 그냥 당기는 힘 방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호를 이렇게까지 쓰지는 않는데 요 두 개를 이제 같은 맥락으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중력의 인력이라는 의미에서 마이너스를 붙이기도 합니다. 다음 전기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기장은 영어로 일렉트론 필드라고 해서 줄여서 E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이 전기장의 방향은 그 지점에 전하를 놓았을 때, 그 전하가 양전하이면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에요.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을 그 지점에서의 전기장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 세기는 단위 전하당 받는 전기력이에요. 1쿨롱당 받는 전기력입니다. 그래서 Q분의 F가 되고요. 단위는 NC 다이노스, 뉴턴 퍼 쿨롱 이렇게 되겠습니다. 힘을 전하량으로 나눈 거니까. 예. 왜? 야구 안 본 지 오래됐네. 롯데 거지같이 해가지고. 이제 뭐 거의
반포기 상태입니다. 기대가 없는 상태다. 기대값이 0에 수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랑 같은 수준. 예, 뭐 하나랑 저희 뭐 동병살련이죠. 저도 하나 좋아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자, 여기서의 전기장 방향은 여기에 양전할로 와요. 그럼 요 녀석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힘을 받겠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전기장 방향 오른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지점의 전기장 방향 알고 싶어요. 지금 얘랑 얘는 별도입니다. 얘랑은 이 지점의 전기장 방향, 요 녀석이 만드는 전기장 방향을 알고 싶어서 여기 양전할을 갖다 놓으면 요 녀석에 의해서 왼쪽으로 당겨지겠지. 그러면 이 지점에서의 전기장 방향은 왼쪽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크기는 이 지점에 각각 1쿨롱을 놓았을 때 그 1쿨롱의 전하가 받는 힘의 크기가 전기장의 크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쿨롱.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전하량이 Q인 점전하 주위의 전기장은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요 전하량이 Q인데 얘가 양전하이면요, 양전하 주변으로 퍼져 나가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선을 쭉 그으면 이게 전기력선이라고 불리는 선이 되는데요. 용어 때문에 좀 헷갈립니다. 전기력선이지만 전기장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여기에 어떤 전하를 놓잖아요. 전하량이 Q인 점전하를 놓으면 얘가 양전하면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 거고요. 음전하면 왼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이때 얘가 받는 전기력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 그럼 이제 물리학 툴을 배우니까 벡터 표현으로 좀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가 받는 전기력은요, 요 식이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합니다. 얘가 받는 전기력은 전하량 곱하기 전기장 이렇게 됩니다. 사실 똑같은 식을 다시 쓴 거예요. 전기장은 Q분의 F라 했잖아요. 그걸 다시 요렇게 쓴 겁니다. 자, 얘가 양전하면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요. 근데 얘가 음전하면은 이제 얘가 마이너스라는 뜻이죠. 그럼 걔가 받는 힘의 방향은 전기장과 반대 방향이 됩니다. 자, 여기서 자 보세요. 여기 좀 필기를 할게요. 부호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요 녀석의 부호는 그 전하의 종류를 뜻합니다. 전하의 종류.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근데 요 녀석의 부호 있죠? F하고 E의 부호. 요 녀석의 부호는 방향을 뜻합니다. 근데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연결. 그래서 Q가 플러스면 F하고 E의 부호가 같죠. 그러니까 그 전기장의 방향과 전기력의 방향이 같아요. 근데 Q가 마이너스면 F의 부호가 E의 부호와 반대죠. 그때는 이제 전기력의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과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오른쪽에 필기가 안 돼 있네요. Q가 플러스면 0보다 크다라는 게 크기를 의미한다기보다 부호를 의미하는 겁니다. Q가 플러스면 F하고 E의 방향이 나란합니다. 방향이요. 방향이 같다라는 거죠. 근데 Q가 마이너스면은, Q의 부호가 마이너스면은 F하고 E의 부호, 전기력과 전기장의 방향이 반대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전자기장 단원에서 이제 계속 쓰이는 식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십시오. 전기력은 전기장 곱하기 전하량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전기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전기력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전기력선은 패러데이라는 과학자가 고안한 방식이고요. 패러데이는 그 흑수조 오브 흑수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소 어렸을 때 잘 못 배웠어요. 그래갖고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막 자신의 이론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가장 존경했던 두 명의 과학자 중 한 명이에요. 패러데이가. 한 명은 맥스웰입니다. 맥스웰하고 패러데이 이 두 과학자를 제일 존경했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 패러데이가 고안한 전기력선을 그리는 방식의 규칙을 한번 설명을 해보면, 전기력선은 플러스 전하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전하로 들어갑니다.
그 도중에 교차하거나 갈라지지 않고 스무스하게 연결이 되겠고요. 같은 맥락입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교차하거나 갈라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부드럽게 다 연결이 되고, 얘는 전기장을 나타냅니다. 당연히 그 목적은 전기장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력선의 밀도가 그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크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그 지점의 전기장의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얘들이 많죠? 한번 보면, 자, 일단 플러스 전화 그냥 하나만 있는 경우, 점전화. 얘는 규칙에 따라서 그냥 쭉 플러스 전화에서 나오는 걸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 지점에 양전화를 놓으면 오른쪽으로 힘을 받겠죠? 요 지점에 양전화를 놓으면 이쪽으로 힘을 받고요. 요 지점에 양전화를 놓으면 이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요 지점에 음전화를 놓으면 이쪽으로 힘을 받고, 요 지점에 음전화를 놓으면 이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을 알면 어떤 지점에 크기가 Q인 전화를 놓았을 때 어떤 크기의 전기력을 받고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 하나로 모든 공간의 전기력에 대한 정보를 다 알 수 있으니까 좀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음전화인 경우는 이제 반대로 이제 마이너스 전화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얘는 음전화지만 전화량이 더 큰 상황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전하의 부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Q와 마이너스 EQ 중에서 전하량이 더 큰 것은 마이너스 EQ입니다. 마이너스가 크기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냥 절대값이 큰 게 전하량이 큰 거예요. 전하는. 그래서 얘는 보면 전기력선의 밀도가 전반적으로 더 커졌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전기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칭적인 경우 플러스 EQ, 마이너스 EQ가 있으면 플러스 EQ에서 마이너스 EQ 사이로 이제 전기력선이 이렇게 이동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잘 그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를 멀리서 보면 하나의 전화로 보이게 되겠죠. 근데 하나의 전화인데 0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바깥쪽으로 나가는 선하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선의 합이 0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칭적이죠. 이 지점에 양전을 놓으면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이 지점에 양전을 놓으면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오답인 보기로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에 양전화를 놓으면 그 전화는 전기력선을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표현하면 틀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힘의 방향이지 각 지점에서 물체의 이동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전화를 놓자마자 바로 전기력선을 이탈합니다. 요 방향으로 힘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접선 방향으로 운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벌써 처음부터 이 전기력선을 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체의 이동 방향이 아니라 각 지점에서 물체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양전화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 그래서 이 지점에서 양전화를 놓으면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예요. 음전화를 놓으면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예요. 양전화 놓으면 이쪽 방향, 음전화 놓으면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 겁니다. 자, 이건 역시 대칭적이면서 둘 다 마이너스인 경우입니다. 대치되고 있죠. 멀리서 바라보면 하나의 음전화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면 전기력선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요거는 대칭적인데 비대칭적이죠. 하나는 EQ고 하나는 Q입니다. 그럼 이게 대치하고 있는데 얘가 전하량이 더 크죠. 그래서 얘가 약간 밀리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두 녀석에 의해서 전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이 그림 좀 잘못 그렸는데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그려야 됩니다. 치우치게. 여기 전기장이 0인 지점이거든요. 지금 마치 가운데인 것처럼 그려놨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쪽으로 치우치게 좀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도체의 음전화를 가까이 놓으면 요 녀석에 의해서 얘가 대전이 되죠. 이게 정전기 유도입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렇게 하면 이제 전기력선이 이렇게 나오는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양전화를 놓으면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죠. 이때 이 부분은 이제 수직으로 전기력선이 나오거나 들어가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또 여러분 물리학통에서 배우는 특이한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균일한 전기장. 넓이가 충분히 넓고 간격이 충분히 좁은 두 평행판 사이, 근데 그 두 평행판에 똑같은 크기의 전하량이 부호가 반대로 대전이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속판 사이의 공간의
형성되는 전기장은 균일한 전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요거는 뭐하고 유사하게 여러분 그 나중에 비교해서 설명을 하냐면 지표면 근처에 중력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양전하를 놓잖아요. 여기에 양전하를 놓으면 얘는 아래쪽으로 Q2라는 일정한 크기의 전기력을 받아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표면 근처에 물체의 자유낙하 운동하고 거의 유사한, 수학적으로는 완전히 동일한 이런 형태의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둘을 비교해서 이제 그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에 있는 거고요. 교과서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 이때 얘가 만드는 이 지점에서의 전기장은 결국에 요거라고 볼 수 있는 게, 여기에다가 전하량 Q를 곱하면 얘가 받는 전기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전하량 Q를 곱해 보세요. 그러면 바로 쿨롱 법칙이 되죠. 그래서 점전화주의의 전기장 공식은 뭐 요렇다라는 것을 하나 기억을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라지 Q가 만드는 전기장의 크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실제 수능 문제에서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요. 이게 우리가 물리학원에서는 요 일직선상에서의 전기장만 물어봤잖아요. 근데 물리학 2에서는 요렇게 2차원으로 확장이 됩니다. 요 지점에서의 전기장을 물어봐요. 그럼 얘는 이 지점으로부터 전기력세 나가니까 전기장 방향이 요 방향이 되고, 요 녀석의 연 전기장은 요 방향이 되죠. 요 두 개를 합치면은 얘를 평행이동해서 머리랑 꼬랑지랑 이어 붙이면 요렇게 되죠. 그럼 요게 이제 요 두 녀석이 만드는 요 지점의 전기장이 됩니다. 실제로 전기력선 그려보면 요렇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른쪽 방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물리학 2에서도 딱 대칭적인 지점만 물어봅니다. 수학적으로 구할 수 있는 지점, 그런 데만 물어봅니다. 근데 교과서 문제는 이제 그거조차도 안 나오고 쉽게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천재교육 교과서 개념 확인 1번 문제입니다. 전기력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양전하에서 전기력선이 나오죠? 음전하로는 들어가고요. 기억 맞습니다. 전기력선 간격이 좁은 곳, 밀도가 큰 곳이죠. 또는 넓은 곳, 밀도가 작은 곳입니다. 그것보다 전기장의 세기가 세죠. 이거 전기장에 놓인 전자가 받는 힘의 방향을 연속으로 이은 선이다. 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틀린 이유가, 전자가 받는 힘의 방향은 음전하니까 전기력선하고 오히려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니에서 피그가 답이었던 문제였고요. 자, 미래형 교과서 중단원 마무리 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X축상에 고정되어 있는 두 전하 AB가 만드는 전기장을 전기력선으로 나타낸 겁니다. 자, 이걸로부터 A와 B의 부호와 전하의 크기를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A에서 전기력선이 나오고 있어요. B로 전기력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A는 양전하, 음전하? 양전하죠. B는 음전합니다. 그리고 두 지점의 근처에 보면 여기서 나오는 전기력선의 개수를 세어봐도 되고요. 밀도를 비교해봐도 되겠습니다. 어디가 밀도가 더 커요? 주변이 A쪽 밀도가 더 크죠. 그럼 전하량의 크기는 A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큰 쪽을 대문자, 작은 쪽은 소문자 이렇게 놔둡니다. 이렇게 두 개인 경우에는요, 전하가. 그래서 A가 양전하이면서 전하량 절대값이 더 큰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A는 양전하이다, 맞죠? 전하량은 A가 B보다 크다, 맞죠? 전기장의 방향은 P에서와 Q에서가 같다 했는데, P에서는 전기장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 되겠죠. Q에서는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전기력선이 없지 않아요? 사실 전기력선이 개념적으로 그린 거지 결국에 패턴을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칭적으로 생각해서 방향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요 지점에서의 전기장 방향이 요 방향이 되는 거죠. 여기 방향과 여기 방향의 중간 방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하고 Q에서의 전기장 방향은 반대 방향이다. 그래서 기니에서 역시 피그가 답이었던 문제고요. 그럼 P점에 양전하를 놓으면 왼쪽으로 힘을 받겠죠. 음전하를 놓으면 오른쪽으로 힘을 받고요.
Q점에 양전하를 놓으면 오른쪽으로 힘을 받고 Q점에 음전하를 놓으면 왼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래행 교과서 대단원 마무리 1번 문제입니다. 전기장 속의 한 점에 놓인 플러스 3쿨롱의 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15N이었다. 이곳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요건 요 식에 그대로 넣으면 되죠. F 이꼴 QE입니다. F가 나와 있고요. 15N. 전하량의 크기가 3쿨롱이에요. 그럼 이때 이 지점에서 전기장의 크기는 3분의 15가 되겠죠. 얼마입니까? 5N per 쿨롱. 이 정도 풀 수 있겠지? 이것도 어렵다면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야. 자, 미래행 교과서 대단원 마무리 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두 전하 AB 주위에 전기력선을 그린 겁니다. 이것도 해석해 봅시다. A 쪽으로 전기력선이 들어가고 있어요. B 쪽으로 전기력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A는 양전하, 음전하? 예, 음전하가 되겠죠. B는 양전하 되겠습니다. 전하량은 누가 더 커요? A 주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오잖아요. B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잖아. 아니면 B하고 아주 가까운 지점에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봐. 동그라미 그려봐서 어디가 밀도가 더 큰지를 보세요. 여기 듬성듬성하잖아. 여기는 좁고 이쪽이 전하량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얘가 전하량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전하량은 B가 A보다 크다 맞죠? 주변의 전기력선의 밀도를 보면 되겠습니다. C에 음전하를 놓으면 왼쪽으로 힘을 받는다 했는데 일단 C에 음전하를 놓으면 왼쪽 오른쪽이라 하기도 좀 애매하죠. 이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왼쪽은 확실히 아니죠. 왼쪽은. 그래서 이유는 틀렸습니다. 자, 디귿 ABC 지점에 같은 전하를 놓았을 때 전하가 받는 힘의 크기는 C에서 가장 크다. 여기 되어 있는데 A, B, C 중에서 밀도가 제일 큰 쪽이 C 쪽이죠. C 주변이 전기력선의 간격이 제일 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전하를 놓았다면 C 지점에서의 전기력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디 4번이 답이 되겠다. 자, 이거는 좀 그래도 좀 있어 보이죠. 한번 봅시다. 천재교육 교과서 실력평가하기 1번 문제입니다. 그림 수평 방향의 균일한 전기장에서 질량 M 그리고 전하량 Q인 대전체가 실에 매달려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네요. 자,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써볼게요. 질량이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뭐가 작용하겠습니까? 무게, 중력이 작용하겠죠. 실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실은 밀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땡깁니다. 그래서 실의 장력이 이쪽으로 작용합니다. 근데 얘는 정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죠. 정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전기력은 오른쪽으로 작용해야 되겠어요? 왼쪽으로 작용해야 되겠어요? 왼쪽으로 작용을 해야 됩니다. Q이만큼요. 근데 얘가 45도잖아. 45도면 요 녀석을 분해하면 요쪽 방향 성분과 요쪽 방향 성분이 같겠죠? 같으니까 똘똘마루 이게 전부 다 같습니다. 그래서 mg가 qe가 되는 거예요. 그럼 t는 얼마가 되겠어요? 맞아요. 루트 2mg가 됩니다. 1대 1대 루트 2잖아. 1대 1대 루트 2. 1대 1대 루트니까 이게 mg니까 이게 루트 2mg가 되는 거죠. 2mg가. 봅시다. 대전체는 양전하를 띈다 했는데 얘는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음전하를 띄게 되겠죠. 대전체가 받는 중력과 전기력의 크기는 같아요. 하필이면 이 경우에는 우연찮게. 그러니까 전기장의 세기는 요 식을 쓰면은 E는 Q분의 mg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니디 4번이 답이니까 사요나라.